전기차라는 거대한 연회가 시작됐습니다. 예전에는 소수만 즐기던 잔치였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초대장을 받았죠. 이 연회의 중심에 두 개의 거대한 맛집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포스코 퓨처 M입니다. 이 둘은 그냥 요리사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재료를 사다가 요리만 하는 식당이 아니라 아예 밭에서 채소를 직접 기르고 소스를 직접 끓이고 마지막 플레이팅까지 책임지는 집입니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맛집입니다. 먼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보면 이 집은 비법 육수에 특화된 곳입니다.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맛의 시작점, 바로 전구체라는 재료를 만듭니다. 이 전구체는 나중에 완성될 양극재의 맛을 거의 결정짓는 핵심 베이스입니다. 국밥집으로 치면 육수 맛이 전체의 인상을 좌우하듯 전구체가 배터리 성능의 기본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사실은 주방의 심장부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포스코 퓨처 M은 조금 다릅니다. 이 집은 육수만 잘 끓이는 게 아니라 메인 요리인, 양극재, 그리고 사이드 메뉴 격인 음극재까지 모두 다룹니다. 한 상을 통째로 책임지는 종합 요리사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덕분에 손님이 어떤 메뉴를 주문하든 대응이 가능합니다. 고급 코스 요리를 원하든 실속 있는 세트 메뉴를 원하든 말이죠. 흥미로운 건 이 두 맛집이 같은 동네에 자리를 잡았다는 점입니다. 바로 포항입니다. 이곳은 배터리 산업에서 물류, 인프라, 인력 모두를 갖춘 일종의 맛집거리 같은 곳입니다. 좋은 식당들이 모이면 손님도 더 많이 모이듯 지역은 점점 배터리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재료 조달도 빠르고 협업도 쉬워집니다.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쌓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뒷배입니다. 에코프로 가문과 POS코 가문이라는 든든한 집안이 뒤에 있습니다. 그냥 작은 개인 식당이 아니라 자본과 네트워크, 기술력을 갖춘 대형 그룹의 지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재료 수급이 흔들려도 버틸 체력이 있고 글로벌 진출을 할 때도 발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장의 실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간 하이니켈이라는 고급 식재료를 다루어 온 경험이 있습니다. 하이니켈은 배터리에서 에너지 밀도를 높여주는 핵심 소재인데 다루기가 까다롭습니다. 불 조절을 조금만 잘못해도 맛이 확 달라지는 요리처럼 공정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난이도를 이미 여러 번 넘었습니다. 그래서 손님, 즉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들이 줄을 서는 겁니다. 실제로 이 두 회사는 국내를 넘어 미국과 유럽까지 주방을 넓히고 있습니다. 한 동네 맛집이 아니라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확장 중인 셈입니다. 각 나라의 규제와 정책에 맞춰 공장을 짓고 현지 고객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는 한국 안에서만 잘하는 집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집이 된 겁니다. 시장도 이들을 단순한 부품 업체로 보지 않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핵심 소재를 책임지는 국가대표 주방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 맛을 낼 수 있는 집이 전 세계에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품질 전구체와 양극재를 안정적으로 대량으로 규제에 맞게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손에 꼽힙니다. 희소성이 있다는 말은 가격 협상력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들은 밭에서 채소를 직접 기르고 소스를 직접 개발합니다. 광물 확보부터 전구체 생산, 양극재 제조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쉽게 말해 재료값이 오르더라도 중간 상인에게 다 내주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요리 가격이 흔들려도 이익을 방어할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수직으로 연결된 구조의 힘입니다. 겉으로는 식당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수익을 지키는 체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리해보면 전기차라는 거대한 연회가 열리면서 두 개의 초대형 맛집이 전면에 등장했고, 이들은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라 재료부터 완성품까지 모두 책임지는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명당에 자리 잡았고 든든한 가문이 뒤를 바치며 오랜 기술력으로 고급 요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손님들이 줄을 서고 시장은 이들을 국가대표 주방으로 바라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 집들의 요리가 그렇게 꾸준히 사랑받는지 그 속사정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 집들이 왜 이렇게 꾸준히 손님이 끊이지 않는 걸까?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이는 배터리 소재 회사들 사이에서 왜 이 두 맛집은 특히 더 신뢰를 받는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요리를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맛을 좌우하는 핵심을 정확히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비법 소스를 보겠습니다. 이 집이 만드는 전구체는 완성된 양극재 맛의 약 70%를 결정합니다. 쉽게 말해 스테이크가 아무리 좋아도 소스가 망하면 전체 인상이 달라지듯 전구체 품질이 배터리 성능의 대부분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전구체를 안정적으로 고품질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단순한 부품 생산이 아니라 맛의 기준을 정하는 힘입니다. 이 기본이 단단하니 그 위에 올라가는 요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또 다른 강점이 있습니다. 이 집은 소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리튬 염호라는 핵심 자원을 직접 확보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이 매번 시장에서 소금을 사오다가 가격이 오르면 휘청이는 것과 달리 아예 소금밭을 사둔 셈입니다. 재료비 변동에 덜 흔들리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한 원가 절감이 아니라 사업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주방은 사람이 일일이 감으로 맞추는 구조가 아닙니다. 로봇이 요리하는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어 맛에 편차, 즉 수율이 일정합니다. 음식점으로 치면 오늘은 짜고 내일은 싱겁고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량으로 만들어도 품질이 균일합니다. 배터리는 특히 이런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한 번 불량이 나면 전체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생산 규모도 다릅니다. 이들은 한 번에 수만 명이 먹을 요리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손님이 갑자기 몰려도 대응할 수 있는 주방 크기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당 비용은 낮아지고 가격 협상력은 올라갑니다. 결국 많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힘이 됩니다. 메뉴 구성도 유연합니다. 고급 코스 요리 격인 하이니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는 LFP 같은 비교적 실속형 메뉴도 대응합니다. 손님이 나는 가성비 메뉴가 좋아 라고 하면 그에 맞춰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고집하는 집보다 고객 취향에 맞춰 선택지를 주는 집이 오래갑니다. 이 뒤에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밤낮 없이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 R&D 인력입니다. 차세대 소재, 더 안전하고 더 오래가는 배터리를 위한 연구가 계속됩니다. 맛집이 신메뉴를 꾸준히 내놓아야 단골이 유지되듯 기술 혁신이 멈추면 경쟁력도 멈춥니다. 이 두 회사는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도 탄탄합니다. LG, 삼성 같은 대형 고객들과 장기 계약을 맺어두었습니다. 일회성 방문이 아니라 십수년짜리 식사권을 미리 끊어둔 셈입니다. 매출의 가시성이 높아지고 설비 투자를 할 때도 기반이 탄탄해집니다. 손님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식당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여기에 친환경 인증도 더해집니다. 깨끗한 주방에서 요리했다는 ESG 기준을
충족해 유럽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IRA 규제처럼 중국산 재료를 배제하는 규칙이 강화되면서 중국산 조미료를 쓰지 않는 이 집들은 오히려 유리해졌습니다. 다른 식당이 그 재료 쓰면 입장 불가라는 경고를 받는 동안 이 집은 자연스럽게 손님을 흡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문의 협업입니다.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홀딩스라는 가족 기업이 재료를 밀어주고 자원을 확보하고 기술을 공유합니다. 혼자 싸우는 개인 식당이 아니라 팀으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 받쳐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 두 맛집이 잘 나가는 이유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맛이 핵심을 쥐고 있고 재료를 직접 확보하며 자동화된 주방으로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대량 생산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메뉴는 유연하고 연구는 계속되며 단골은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고 글로벌 규제 환경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들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강한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탄탄해 보이는 집에도 과연 시련은 없었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잘 나가는 맛집이라도 항상 손님이 줄을 서는 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전기차 캐즘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초반에 열광하던 손님들이 잠시 멈칫한 겁니다. 전기차 좋다며 하다가도 막상 지갑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기였습니다. 연회장은 그대로인데 테이블이 잠시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에 재료비까지 널뛰게 합니다. 특히 리튬 가격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음식점으로 치면 소금값이 하루아침에 몇 배로 뛰었다가 다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원가 계산이 꼬이고 재고 평가가 흔들립니다. 장부상 이익도 요동칩니다. 주방이 멀쩡해도 숫자상으로는 어지러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틈을 타 중국 맛집들이 공세를 펼칩니다. 값싼 메뉴, 특히 LFP를 앞세워 빠르게 시장을 넓힙니다. 우린 싸게 많이 드립니다. 라는 전략입니다. 일부 손님은 가격에 끌립니다. 고급 코스만 고집하던 집들에겐 부담이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국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거나 조정합니다. 식사비 지원이 줄어드니 손님이 계산대를 앞에서 다시 한번 망설입니다. 체감 수요가 둔화됩니다. 연회장의 열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기에 이 두 맛집이 어떻게 행동했느냐입니다. 손님이 줄었다고 불을 끄고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방을 더 크게 고칩니다. 설비 투자를 유지하고 공정을 정비합니다. 바쁠 때는 못 고치던 부분을 이때 정비합니다. 다음 손님이 몰려올 때를 대비한 준비입니다. 메뉴도 조정합니다. 하이니켈 같은 고급 요리만이 아니라 중간 가격대 메뉴인 미드니켈을 개발합니다. 손님이 조금 부담되네 라고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만듭니다. 한 가지 요리에만 의존하지 않는 구조로 체질을 바꿉니다. 미국 시장의 규칙은 오히려 방패가 됩니다. 중국 재료를 쓰면 우리 시장에 못 들어온다 라는 룰이 강화되면서 중국산 전구체에 의존하지 않는 이 두 집은 자연스럽게 자격을 갖춘 식당이 됩니다. 남들이 입구에서 제지당할 때 이 집은 통과합니다. 위기 속에서 희소성이 더 부각됩니다. 내부적으로도 체질 개선이 진행됩니다. 낭비되는 재료를 줄이고 공정을 효율화합니다. 원가 절감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같은 재료로 더 많은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찾습니다.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몸을 가볍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시기에는 가짜 맛집들이 하나둘 문을 닫습니다. 가격 경쟁에만 의존하거나 재무 체력이 약한 곳들이 먼저 흔들립니다. 반면 이 두 집은 인내합니다.
단기 이익보다 생존과 구조 개선을 택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장 힘들어 보일 때 오히려 경쟁자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2026년 다시 분위기가 바뀝니다. 전기차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글로벌 정책 방향도 다시 정비됩니다. 그동안 준비해둔 설비와 계약, 개선된 원가 구조가 힘을 발휘합니다. 예약이 다시 차기 시작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무작정 확장하던 시기가 아니라 선별적으로 수주하고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덩치를 키우는 것보다 알짜 수익을 남기는 데 집중하는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결국 이 구간은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시험대였습니다. 손님이 줄어들고 재료비가 요동치고 경쟁자가 밀어붙이고 지원금이 줄어드는 복합적인 폭풍 속에서 누가 끝까지 남느냐를 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맛집은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다음 만찬을 위해 주방을 더 단단히 다진 채 다시 손님을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전기차라는 거대한 연회가 열렸고 그 중심에는 재료부터 완성 요리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갖춘 두 개의 초대형 맛집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핵심 재료를 쥐고 있었고 자동화된 주방과 대량 생산 능력, 장기 단골 계약, 글로벌 규제 환경 속 유리한 위치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폭풍우 같은 수요 둔화와 가격 변동 속에서도 설비를 멈추지 않고 체질을 개선하며 살아남았습니다. 즉 유행이 아니라 구조로 버틴 집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이 열립니다. 전기차만이 아닙니다. 더 큰 연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입니다. 쉽게 말해 전기를 저장해두는 대형 배터리입니다. 집에서 쓰는 보조 배터리가 아니라 공장, 데이터 센터, 도시 단위로 전기를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처럼 24시간 전기를 먹는 시설이 늘어나면서 전기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보다 어떻게 저장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건 전기차보다 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두 맛집에게는 제2의 전성기가 열리는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먹고 남은 재료를 그냥 버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폐배터리를 다시 분해해 리튬과 니켈을 회수하고 다시 새 요리에 쓰는 리사이클 구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다시 신선한 재료로 되돌리는 마법 같은 시스템입니다. 원가를 낮추고 친환경 기준을 맞추며 자원 의존도를 줄입니다. 단순히 많이 파는 집이 아니라 순환 구조까지 갖춘 집이 되는 겁니다. 리튬 가격이 안정되는 구간에서는 주방에 이 구조가 다시 선명해집니다. 재료비가 급등락하던 혼란이 줄어들면 개선된 원가, 구조와 선별 수주 전략이 그대로 이익으로 연결됩니다. 덩치를 키우는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깔끔하게 남기느냐의 싸움입니다. 2026년의 핵심은 매출 숫자보다 현금 흐름과 수익의 질입니다. 결국 체력이 있는 집만이 웃습니다. 기술 격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결정 기술처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공정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가 아닙니다. 중국 주방이 빠르게 쫓아오고 있지만 모든 요리가 같은 불맛을 낼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품질, 고밀도, 안정성을 동시에 잡는 기술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구체와 양극재 분야에서 글로벌 1위라는 타이틀이 그냥 붙은 게 아닙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이 두 기업은 단순한 상장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 배터리 산업의 심장부에 위치한 핵심 소재 공급자입니다. 반도체가 데이터 시대의 쌀이었다면 배터리 소재는 에너지 시대의 쌀입니다. 이 둘은 그 창고를 지키는 핵심 기둥입니다.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특정 국가의 자원이 쏠리는 구조 속에서 자립 가능한 공급망을 갖춘다는 건 곧 에너지 안보와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재료를 쥔 집이 살아남고 구조를 갖춘 집이 버티며 순환과 저장까지 준비한 집이 다음 시대를 지배합니다. 유행을 쫓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돈 버는 경제학 동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